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제목은 혀통증 효과적으로 치료하기입니다.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 즉 자결통이 나타날 경우 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구분해야 할 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내 몸 상태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한방에서 허실이라는 개념으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지, 또 병을 일으킨 요인이 아주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표준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비롯해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구강자결감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점막의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이므로 아픈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구분하기 위한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 통증과 관련된 유발 요인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인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 방법을 세워야 되겠죠. 이러한 혀통증의 유발 요인은 먼저 구강 요인, 즉 입안 요인 중에는 구강 건조증이 있어요. 타액 분비가 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침이 잘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오래되면 보시는 사진처럼 혀표면에 유두들이 위축이 되고 특히 실유두가 떨어져 나가요. 울퉁불퉁한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니까 혀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하죠. 침 분비가 오랫동안 안 되면서 끈적끈적한 성분이 그나마 소량 나오게 되니까 거품 같은 침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겠고요. 이러한 상태에는 직접적으로 위축성 설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구강건조증이 있다면, 특히 이러한 형태적인 변화가 있다면 단순 구강자결감 증후군과 반드시 구분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강요인 가운데 입안 감염이에요. 대표적으로 구강 칸디다균에 의한 감염이 많은데, 구강 칸디다균은 일종의 곰팡이균인데 건강한 성인에서도 한 4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 균의 수가 늘어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염증의 한 종류 중에 위축성이라는 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구강 칸디다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혀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할 뿐만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조약돌 모양으로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적으로 오른쪽 사진처럼 입꼬리에 염증이, 즉 구강염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또한 침 분비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구강 칸디다증이 유발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입안에 칸디다균을 제균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균 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 경우는 2차성의 구강 자율감 증후군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예요. 우연찮게 매운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뺨 안쪽에서 뭔가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져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구강 편편태선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구강 편편태선은요, 작은 흰색 반점이 볼 안쪽을 비롯해서 입안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에요. 흔히 볼 안의 뒷부분에서 뺨의 뒷부분에서 그물 모양으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하얀색의 그물망의 모양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혀에 발생할 경우에 특정 부위가 이렇게 하얀색의 그물망처럼 생기면서 또 붉게
홍반성의 병변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결통, 화끈거리는 통증과 또 미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계적 자극입니다. 치과에서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를 받은 후에 혀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한쪽에서만 나타나기도 하고 양쪽에서 다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치과 진료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내 몸에 어떤 위험 요인이 쌓여 있다가 치과 진료를 계기로 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전신 요인인데요. 당뇨로 인해서 말초신경에 변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철이나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겠고요. 또 갱년기, 폐경기 즈음에서 오는 여성의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상태에서 혀통증의 민감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가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혀통증을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주되게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구분하고 나아가서 감별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혀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내 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허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한의학에서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내 몸의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주로 음어, 화황, 신비, 양어의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병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서 병을 유발한 화나 기운이 정체된 이러한 요인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심화상염, 간헐화와 같은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같은 요인을 환자의 증상이나 그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수면 상태나 식욕, 소화, 대소변 상태 또 맥을 보거나 혀의 상태를 살펴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혀통증을 일으키는 구강 자율감 증후군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에요. 어떤 표준적인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는, 즉 한방이건 양방이건 치료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러한 세 가지 경우는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째는 구강 점막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침 분비가 잘 안 돼서 혀 표면이 위축이 되거나 탈락이 되면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뇌 통증 영역에 과감작 상태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거나 불안, 우울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일정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혈 부족이라고 한방에서 얘기하는데 전신 기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혀를 중심으로 미세순환이 잘 안 되고 해서 신경이 고장이 나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관리에 있어서도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맑은 침이 잘 흘러나오도록 하여야 해요. 수분 섭취도 많이 하고요. 즙이 많은 녹황색 과일이나 야채류도 즐겨 드시고 또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침 분비가 방해를 받으므로 마음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면서 내 생활을 점점점 여유롭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한데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도 즐겁게 하고 또 맑은 침도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혈통증을 유발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유발 요인과 또 구분해야 할 다른 질환들을 알아보았고요. 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의학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예후가 안 좋은 세 가지 경우와 대비해서 효과적인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